예, 오늘도 시사멘토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소식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메르스 정국 때문에 이게 딴 게 다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일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황교안 이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메르스 때문에 가려가지고 한 방이 없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땐 그래도 이제 대충 야당의 어떤 예봉을 무디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방은 있는 것 같아. 한 방도 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 교수님 생각이 아니지만, 예. 언론 표현이 그렇습니다. 두 방이 있어요, 두 방. 예. 두 방을 어떻게 국회가 이것을 흡수, 소화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첫째는 위의아를 불문하고,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고, 또 두드러기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으로 거의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군대를 안 갔다. 군대를 간 사람 중에 총리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 갔다고 하는 것, 그 안 갔다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예우 부분은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는데 본인이 총리 지명받고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관예우 문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도가 아니라 사전 예약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타운에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 로스쿨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월 300만 원에 취업하기도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1억씩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에 1억씩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뭔지 그걸 이번 청문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은 그만큼 치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걸어서 저는 총리 적격이 없다고 봐요. 그거 더 국회의원들이 밝힐 수 없는 무슨 사건에 얼마를 받아가 어떻게 자문을 했기 때문에 1억이 생기는지 그걸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도 안 내놓고 못 밝힌다고 한다면 밝힐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 법에 걸립니까? 안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 권위로 예. 요구하면 할 수가 있지요. 일반인이나 언론은 못하는 부분을.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 이거죠. 국회법하고 똑같은 거죠. 현재는 과태료 정도인데 그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국회가 그 부분에 그러면 앞으로 국정조사권 발동할 부분도 생기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그 국회의 권능으로 이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볼 방법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가능할런지 그게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 예. 자관 정관예우 문제는 본인의 입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밝혀야죠. 안 밝힌다. 거기다 군대도 안 갔다 왔다. 담마진이 합법적으로 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된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정도만 해도 총리는 적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황교안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도 총리의 부재에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무조건적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낙마시키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총리가 없어서 무르스 사태가 악화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총리가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조금 편해졌을지 모르겠으나 이번 이 무르스 사태는 메르스요.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게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 전 국민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태는 300여 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의 그 고통을 전 국민이 공유하면서 미래형으로 나도 국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미래형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무르스 이 사태는 현재형이지요. 저도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오늘 자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예. 아, 메르스 사태가 그렇지. 말이죠. 메르스 예. 내가 무르스라고 잘못 예, 얘기했구나. 괜찮아요. 그 저는 메르스 중동지에서 사태에 무르스라고 했나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도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좀 줄거나 이런데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10대 청소년까지 감염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부산에서까지 확진자가 발견됐다. 이게 삼남지방 전부에 걸쳐버렸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니까 이게 나도 마스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이 토요일보다도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가량이 전 마스크를 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데 이거 대통령이 나서야지요. 그 총리가 없어서 사태가 악화됐다 하는 것은 그건 나는 그 핑계라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만 총리가 있으면 좀 더 예를 들면은 현장에 이 현장 같은 경우에 가서 스킨십하는 그러한 것도 좀 더 용이해지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물론 있겠죠. 예전에 예를 들면 사스 때 고건 총리가 했던 역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총리로서 사실 가능하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유체이탈 화법을 쓴 것 중에 제가 하나 언저하는 것은 사스와 이 메르스하고는 이게 다르다. 난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스는 홍콩이나 동남아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해갖고 그리고 일부가 들어오려는 걸 우리가 막은 것이고 이번에 이건 중동에서 여행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고 퍼뜨렸다. 그게 나는 설명이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사스는 이제 외국에서 쫙 퍼져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까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그걸 막은 거고, 사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딴 나라에서 쫙 퍼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퍼졌으니까 예. 더 창피하죠. 예. 아까 사우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그런 사우디 상황적 다음에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아마. 사우디 다음에 환자 수가 두 번째로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올림픽 같으면 은메달이겠지만은 이게 부끄러운 기록으로 이게 은메달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어찌됐건 간에 국내에 이게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두 번째 발병 국가가 됐다고 한다면 이 현상을 놓고 현존한 이 지극히 위험한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산 불구경하던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이거죠. 국민이 기댈 언덕이 없다 이게. 총리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야당으로서는 좀 총리를 지금 같은 와중에서 또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해서 좀 사태가 이상하게 되면 부담은 그러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당으로서?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그 사람이 적격인지 아닌지 예. 그 원칙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헌정 운영의 기본 아닙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인사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 여당은 무조건 방탄을 한단 말이죠. 무조건 방탄을 해요. 이거 국회의원의 그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방탄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 그렇게 합니까? 민주당 공화당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인격상 문제 있는 거,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여야가 없고 당적 소속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서 여대 야소 국회에서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많아요. 실효성이 없어. 그러나 일단 야당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여당 의원을 설득해서 이 인사 문제는 비밀 투표니까 비밀 투표에서 국회의원 각자가 이 헌법에 규정된 자율권을 행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부결됐다 하면 그걸 국민이 받아들여야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실 메르스 문제에 가려서 지금 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검찰이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문종 의원이 오늘 검찰에 이 소환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홍문종 의원의 검찰 소환, 이 부분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성완종 리스트 8명, 그게 이제 유서로 8명 명단이 적어나왔고, 그 중에 2사람은 금액을 안 적었는데, 이 육성으로 남긴 유언에서 그게 이제 금액 안 적은 사람 중에 하나인 이왕구 총리에게는 3천만 원 줬다. 그리고 이병기 실장은
이 공란으로 여전히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보면 성완종 씨가 이 기업가로서 이 올곧은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안 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올곧은 길을 안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반은 어떻게 자살을 했고 그래서 이게 아주 부끄러운 부분을 남겨놓고 갔는데 예. 여기 이름이 오른 8명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 여야를 망라하고 8명 플러스 알파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것인데 예. 그 8명은 대단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증거조사 방법을 이렇게 추구해 가다 보면 기소도 못하고 기소해도 무죄가 나고 이런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97% 가까이가 돈 받았다고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밝히면 생각이겠죠. 검찰이 예. 못 밝히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전 단계에서 이 8명 중에 만일 하늘을 두고도 맹세코 정말로 돈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아주 청정국가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력자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유언과 유서로 남겨서까지 돈을 줬다 그런 혐의를 인정하는 흔적을 남겨놨는데 사실 조사를 해봤더니 깨끗하더라. 그럼 대한민국 깨끗한 것이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8명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도 있고 임명직도 있는데 그러면 조선조의 올곧은 우리 조상의 선비들 정신을 가진 분들 중에는 내가 그 사람의 돈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의 장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그것이 자체가 송구스럽다. 국민 보기에. 내가 모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될 수 있다. 이래서 한두 사람은 내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런 명분이라도 물러서는 사람이 하나 또는 둘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그것이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이 봐서 미흡하다 그러면 그런 걸 기대해서라도 특검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이제 홍문종 의원은 지금 상당히 억울해한다라는 거 입장이. 8사람이 다 억울해하죠. 글쎄 억울해하니까 그거에 저희 이제 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전병헌 그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은 황교안 후보에 대한 방탄용 황교안 총리 후보 청문회 방탄용 소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야를 그쪽으로 분산시킨다는 뜻이겠는데. 방탄용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동의하십니까? 지금 수사팀을 이제 나무랄 수도 없고 좌우간 이런 이 홍문종 리스트 파동과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 YTN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어요. 몇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메르스 사태가 자꾸 악화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2달 뒤면 5년 임기의 절반 반환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반환점 가까이 왔지요. 8월 25일이면 꼭 2년 6개월이 되는데 지금 2년 4개월째지요. 이 반환점을 도는데 마라톤의 경우에 42점 얼마, 42km 예. 남짓에 반환점 돌 때에 예. 그 선두 그룹이 결국은 종착점에서 1, 2, 3, 4등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반환점까지 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역대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역대 대통령도 반환점을 돌 때 어떻게 됐냐 가지고 레임덕이 어떻게 왔느냐 그 성과가 평가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반환점 도는 이 사태에서 작년처럼 세월호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번에도 이걸 먼산 불구경하듯이 뒤로 숨는 은둔형 폐쇄형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절반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6월 4일 저녁 10시 30분에 박원순 시장이 특별 성명 발표한다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데 뉴스 자막으로 나오더라고. 그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주목해서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느낀 것은 그 정도면 내일 아침에 해도 될 일 아니냐? 이게 밤늦은 시간에
모두 놀라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한데도 박원순 시장 비난할 수 없는 게 중앙정부가 이걸 헤매고 있고 환자는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으로서 그러한 경고적 조금은 과잉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기에 예.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그러면 박 대통령이 어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날 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가지고 박원순 시장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난 대통령에서 대단히 잘못한 일이다 이거죠. 박원순 시장이 다소 과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은 예.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 하기 전이나 직후에 예. 중앙대책회의 전부에 지방자치단체장 전부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로드맵을 지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래 그걸 전부 흡수해가지고 박 시장이 말하는 이 부분을 요렇게 가려서 예. 판정하고 격리 수용하고 하는 예. 것을 중앙정부가 요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예. 박원순 시장 비난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그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국민적 지지도도 상당히 회복할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메르스 문제 때문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